낭만서점 151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학평론 쓰는 허입니다. 허위평론가의 영혼의 짝 허남웅입니다. 네, 저희 소울메이트. 그렇죠. 시라고요. 맞아요. 어떤 점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최근에 제 꿈에 네. 허위평론가님이 나올 때가 많아요. 진짜요? 네, 아무래도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신 적 없잖아요. 아무래도 허위평론가님 때문에 제가 생활을 이어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뭔가 이렇게 감사한 마음이 네. 제 꿈속에 허위평론가님을 계속해서 소환하는 것 같아요. 제가 네. 허남 평론가님의 네. 꿈에 등장해서 네.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하던가요? 그것까지는 별로 말씀드리고 싶진 않고요. 왜요? 네. 나쁜 얘기를 아니요, 하던 그런 건 제가? 아니고요. 네. 이게 항상 머릿속에 들어와가지고 네. 잘 때 뭔가를 이렇게 충고를 해준다거나 충고요? 네. 조언 이런 어. 것들을 해주고 그러면은 자다가도 네. 제가 희한하게 또 눈을 딱 떠요. 아. 허위평론가님이 꿈에서 얘기해준 대로 살아야 되겠다. 무슨 소리예요? 거짓말이죠, 이거. 영혼의 짝. 저는 네. 고백하자면 네. 허남웅 평론가님이 꿈에 네. 등장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만약에 꿈에 나왔으면요. 네. 제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출연료를 요구하죠. 네. 네. 아니 영혼의 짝이면 양자의 교감이 있어야 되는데 네. 언젠가 허남웅 평론가님이 제 네. 꿈에 등장하기를 아니요, 저도 그런 바랍니다. 거보단 네. 제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게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네. 보통 이렇게 영혼의 짝이라고 얘기하면 제 생각에는 그래. 두 사람의 수준이 비슷하구나 라고 사람들이 느껴주길 바라니까요. 네. 아니 허남웅 평론가님이 네. 저보다 경험도 많으시고 네. 지식도 많으시고 네. 하니까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제 꿈에선 안 그러시던데. 네. 네. 댓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가는 슬퍼님이 남겨주신 댓글인데요. 안녕하세요. 말주변이 없지만 낭만서점의 매력을 느끼고 감사의 덧글을 달기 위해 팟빵을 처음으로 가입해봤습니다. 이러기가 쉽지 않은데요. 네. 가입하는 거 좀 귀찮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말씀도 남겨주셨어요. 낭만서점을 최근에 알게 됐고 여러 가지 작품에 대해서 다양하게 또 만나볼 수 있었고 가끔은 그 해당 소설 작가님들도 만나볼 수 있어서 좀 더 작품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그래서 더욱 친근감이 든다고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네, 또 소설책을 좋아하신다고요. 네. 다음에 도진기 작가님의 책도 꼭 한번 다뤄달라는 그렇군요.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또 체크를 해놔야 되겠군요. 네. 이번에는 앨리스 황님의 댓글인데요. 알땡딘을 애용하다가 교보문고로 바꾸었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서 낭만서점 오래오래 방송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아하는 방송입니다. 저도 이렇게 댓글을 달고 싶더라고요. 네, 오래오래 진행하게 해주세요. 네. 허남 평론가님은 인터넷 서점 어떤 걸 이용하십니까? 인터넷 서점 잘 이용하진 않는데요. 당연히 교보문고죠. 이렇게 저는 교보문고 광화문점, 영등포점, 강남점 잘 이용하고 있고요. 네. 그 책을 사러 가기 전에도요. 네. 교보문고 인터넷 서점에서 거기서 내용을 살펴봅니다. 그럼 낭만 서점 진행 전에는요? 낭만 서점 진행 전에는요. 자고 있었죠. 아니 지금 방금 허남 평론가님의 눈동자가 심하게 떨렸어요. 그렇죠. 거의 이경규 아저씨처럼. 네. 아니 저는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도서 다 이용합니다. PD님 눈빛이 별로 안 좋아지네요. 네, 인터넷 교보문고도 이용을 하고요. 저는 좀 골고루 다 VIP 회원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항상 저보다 나은 발언을 하시네요. 아닙니다. 예, 그 중에서 특별히 인터넷 교보문고를 애용하는 건 맞아요. 이렇게 하면서 또 교보문고에 대한 애정을 또 드러내시네요. 이번에는 투 깐짠 아구리님 댓글이신데요. 화요일에는 한참 남았는데 새 업데이트는 없어서 허전한 마음에 후기라도 남겨봅니다. 그렇죠. 저희도 매일 녹음했으면 좋겠지만 이 교보문고 측의 예산 문제도 있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매일 책을 한 권씩 읽는다는 게 저에게는 능력 밖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쉽긴 한데요. 그러면서 이제 남겨주시는 건요. 언제나 재밌게 잘 듣고 있고요. 허남웅님의 유머가 물이 오를 대로 올랐네요. 그래서 악수편 들으면서 몇 번이나 빵 터졌는지 몰라요. 이제 운전하면서 낭만서점 못 듣겠어요. 사고 날까봐 라고 해주셨는데요. 운전하실 때는 웬만하면 이것도 운전하시면서 듣지 말라고 하는 것도 좀 그렇기도 하고 아무튼 안전운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과연 존재하는 게 맞는가 싶은 허나몽님의 전설의 집 이야기도 예 재밌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게요. 진짜 예. 전설의 집이죠. 아직 저희는 방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 이런 생각이 들어요. 30-40년 후에요. 제가 이 세상에 없고 네. 허위평론가님이 꼬부랑 할아버지가 됐을 때 네. 어떤 이렇게 젊은 분이 이제는 그 거의 막 유물이 된 이 스마트폰을 서랍에서 딱 꺼냈는데 네. 거기에 낭만서점에 저장해오는 어떤 네. 예, 그 책이 있었던 거죠. 들으면서 집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이 집 뭘까 궁금한데? 라고 해서 30-40년 후에 그 집을 찾아가는 예, 저희 리뉴얼했던 집을 찾아가는 그 내용 네. 되게 영화 같죠. 근데 갔는데 네. 뭐 막상 별거 없어. 그렇죠. 그리고 실망한다. 네. 그러면서 이 사회란 것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느끼는 걸 한번 상상해봤습니다. 네, 약간 블랙 코미디 장르로 다루면 재밌겠네요. 아니면 뭐 공포 영화? 허나몽 평론가님 네. 갑자기 쓱 등장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살아있었어. 네. 허나몽 평론가님의 유머 코드가 네. 자뻑과 자폭을 넘나든다라고 네. 하셨는데 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저 자뻑은 모르겠고요. 뭐 거의 뭐 자폭 수준의 개그를 하고 있죠. 네, 아니 또 허나몽 평론가님의 이 유머가 사실 제가 평론가님을 처음 만나서 네. 좀 알고 지낼 때. 네. 이 유머가 잘 적응이 안 됐거든요. 맞아요. 기억나요. 처음 이제 저희가 영화 프로그램 이제 방송할 네, 네. 텐데 제가 처음에 멘트를 하다가 아마 농담 쪽으로 이제 허위평론가님이 던졌던 것 같아요. 그때 갑자기 PD님은 가만히 있는데 허위평론가님이 잠깐만요. 그러면서 본인이 엔지를 하면서 아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했던 게 기억나네요. 네. 제가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네. 너무 당황했었어요. 그렇죠. 네. 네. 지금 좀 사과를 드리고요. 아닙니다. 사과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물을 좀 흐리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네, 그런 좀 고민이 있는데요. 허나몽 평론가님이 그렇게 네. 또 에 네. 가까운 이야기를 그렇죠. 해주시면서 네. 방송의 분위기를 띄우는 걸 보고 네. 저는 좀 감탄을 했어요. 아, 그런가요? 네. 네.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내일은 생각하지 않고 오늘만 산다 라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면 됩니다. 아닙니다. 불안불안하죠. 그래서 아쉬움도 좀 남겨주셨는데 계속 화제작이나 신간 위주로 소개가 되고 네. 있는데 이 숨겨진 좋은 작품들도 발굴해서 소개를 부탁드린다고 네. 투 깐짜나부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저희가 이렇게 신간 소개도 주로 하고 있지만 이제는 좀 더 과거에 알려지지 않았거나 좀 수작인 작품들을 발굴해서 네. 소개해드리려고 하고 있죠. 다음 주부터는 네. 숨겨진 수작들 네. 발굴하는 네.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와. 어떤 특집인지 잠깐 소개를 할까요? 장르 특집을 준비를 했죠. 그래서 네. 3주 동안 많이 알려지긴 했지만 그렇다고 또 많이 읽지는 않으신 네. 그런 작품들 위주로 좀 골라봤거든요. 네. 네, 그리고 소설로만 나온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영상으로도 만들어진 작품을 좀 준비해봤어요. 그러면 뭐 읽는 재미도 있고 보는 재미까지 좀 더하지 않을까 하는 의도를 담고 준비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많이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여름에는 항상 장르 특집과 함께 돌아옵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네. 여름이니까 여름엔 아이스 커피 이런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요. 네. 네. 선선한 네. 여름을 보내실 수 있도록 네. 다음 방송 저희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네이버 오디오 클립의 댓글도 소개해 드릴게요. LLM이님이 남겨주신 글인데요. 오디오 클립으로 100회부터 열심히 정주행 중입니다. 정규 방송까지 얼마 남지 않았네요. 몸이 안 좋아서 좌절하고 우울하고 힘들었지만 주변 사람들과 낭만서점 덕분에 회복 중에 있습니다. 몸무게가 8kg까지 빠졌는데 지금은 10kg 이상 쪄서 몸과 마음이 많이 건강해졌습니다. 낭만서점과 함께하는 하루하루가 즐겁습니다. 오늘은 곰배령에 다녀왔습니다. 곰배령은 정상도 아름답지만 가는 길도 아름답습니다. 오늘은 정상까지 못 갔지만 더 건강해져서 정상에 다녀오게 되면 사진을 올려보겠습니다. 하시면서요. 감사의 의미로 산행 중에 찍은 사진을 올려주셨는데요. 이 사진만 보니까 이게 초록빛 숲 모습이거든요. 네. 굉장히 좀 마음이 정화되는 느낌도 들고요. 그리고 또 그래서처럼 지금 뭔가 마음이 많이 좋아지셨다니까요. 훨씬 더 좋아지셔가지고요. 곰배령 가셨을 때 꼭 정상에 올라가셔가지고 사진 보내주셨으면 감사하겠네요. 네, 몸무게가 8kg나 빠지셨다. 이건 그러게요. 참 건강이 안 좋으셨다는
이야기일 텐데요. 그래도 지금은 좀 나아지셨다고 하니까 네. 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앞으로 또 LLM님과 함께 저희 계속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귤님의 댓글이에요. 애플로 들었는데 거기 댓글 남기는 법을 몰라 여기 남깁니다. 이사카 고타로 작가님의 목소리까지 이렇게 받아주시다니 허위평론가님 감사드립니다. 이걸 계기로 다른 편도 몇 편 들어봤는데요. 허위평론가님의 한 줄 평이 많이 와닿네요. 킬러보다 파더가 되게 어렵다는 부분에서 뭉클했습니다. 다음 편도 기다릴게요. 네, 제 한 줄 평 많이 와 닿으셨다고 했는데요. 진짜 네. 감사드립니다. 힘이 나는 댓글이에요. 그렇죠. 노력하겠습니다. 네. 허낭평론가님은 원래 뭐 한 줄 평의 대가이시잖아요. 네. 네. 영화를 보면 늘 허낭평론가님의 한 줄 평이 있고요. 네, 그렇죠. 보는 거는 이제 의무적으로 한 줄 평을 남기는데요. 네, 한 줄 평을 남긴다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 댓글 달아주신 분들 중에 책 선물 받으실 분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LLM님, 책 받으시고 더 건강해지시라고 저희가 책 선물 드리겠고요. 그리고 귤님, 특별히 허위평론가님에게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셔서 허위평론가님이 드린다고 합니다. 책 선물 받아주시고요. 네. 네. 지나가는 슬픔님, 더 이상 슬퍼하지 마세요. 라는 의미에서 네. 책 보내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책 선물 받으실 분들은요, 북뉴스@교보북.co.kr로 책 선물 받으실 주소와 연락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색이 가득한 소설을 사랑하는 책방, 이곳은 낭만서점입니다. 이번 주 출판계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제목은요, 노벨문학상 대신 10월 시상, 스웨덴 문학의 대안상 추진, 파이낸셜의 이제 보도인데요. 잇따른 성추문으로 올해 노벨문학상 선정을 취소한 것은 이제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이죠. 스웨덴 할리먼을 대신해서 스웨덴의 문학의 인사들이요, 대안문학상 추진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스웨덴의 저명작가, 언론인 등 이 문학의 인사 100여 명은요, 노벨문학상을 수여하는 할리먼을 대신할 뉴 아카데미라는 단체를 설립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뉴 아카데미는 설립 선언문에서 문학과 문화는 민주주의와 투명성, 공감, 존중 등의 사상을 지향하고 특권이나 편견, 성차별 등을 철폐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문학상 발표는요, 10월경에 이루어지고 시상 후에 뉴 아카데미는 해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네. 대안문학상 추진에 나선다. 네. 그동안 문학상이 갖고 있던 어떤 고루한 권위에 새로운 균열을 일으키는 네. 그런 상인 것 같은데요. 네. 뭐 이 상이 또 어떻게 추진이 될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한 번 하고 이제 해체를 한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이 시상, 뉴 아카데미의 시상이라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상징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절실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올 휴가 어떤 소설과 떠나볼까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국민일보의 보도입니다. 소설의 계절, 여름이 돌아왔는데 출판사들은 매년 이맘때 신작 소설을 많이 냅니다. 아무래도 독자들이 여름 휴가 중에 읽을 책을 많이 사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역시 올해에도 여름을 겨냥한 소설이 대거 출간될 예정인데요. 김탁환, 김별아, 구병모 작가 등 굵직한 작가들의 신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학출판사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는 미투 운동으로 문단이 어수선했다면서 이 다들 미뤘던 책을 지금 내놓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SF 등 장르물을 애호하는 독자들이 반가워할 소식도 있습니다. 드래곤 라자 등으로 국내외에서 200만 부 이상의 판매고를 올린 판타지 작가 이영도가 10년 만에 신작 오버 더 초이스를 갖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여기 기사에 언급된 여름에 휴가를 가실 때 많은 분들이 이제 책을 구입하고 가져가신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예전에 이런 생각 해봤어요. 겨울 휴가 때 책을 가져가는 건 좀 어려울까? 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좀 낭만성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여름 휴가, 해변 같은 데서 이렇게 비치 파라솔 아래에서 책을 읽는 광경, 그리고 겨울에 눈 많이 쌓인 데서
오들오들 떨면서 책 읽는 광경을 생각해 보니까 확실히 여름이 책 읽기에는 더 좋을 수 있겠구나 네. 라고 좀 뭔가 이렇게 허튼 생각을 좀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영도 작가님의 드래곤 라자 네. 참 재밌게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네. 10년 만에 신작이 나왔어요. 한국을 대표하는 판타지 작가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많은 이 독자분들이 이 신작을 굉장히 드래곤 라자 이후의 신작을 기다렸는데요. 오브 더 초이스가 과연 지금 어떤 결과를 낼지도 궁금해지네요. 네, 이상 이번 주 출판계 브리핑이었습니다. 낭만서점 151에는 이승우 작가의 만든 눈물, 참은 눈물이라는 짧은 소설집을 다룹니다. 먼저 이승우 작가님에 대해 허남웅 평론가님이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이승우 작가님에게 소설이란 무엇일까? 라고 이제 묻는다면 그에 대한 답변처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소설을 쓰는 것이 내게 부여된 이 지상의 보직이라고 생각한다. 소설가가 된 후 쓰지 않고 산 시간이 거의 없는 것 같다. 유능해서가 아니라 맡았기 때문에 쓴다. 맡았기 때문에 쓰면서도 유능하지 않아서 자주 회의한다. 그럴 때는 잘 쓰는 것보다 끝내 쓰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자위한다. 그 외에 다른 욕망이 별로 없다. 할 수 있는 한 하지 말자는 주의다.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받지 않는 것이 있느냐는 사도 바울의 질문을 자주 되새긴다. 복무를 잘하고 싶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네, 소설가로서의 천명, 네. 또 그 소명의식을 그렇죠.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죠. 저 같은 사람하고는 너무나 반대이신 것 같아요. 아, 왜요? 저는 어떻게든 쓰지 않을 수 있으면 안 쓴다. 주의거든요. 네. 사실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건데, 이렇게 작가님의 얘기를 보니까 다시 한번 좀 제 삶을 뒤돌아보게 되면서 반성하게 되고요. 1981년에요. 한국문학을 통해 소설가가 된 후에 꽤 많은 책을 썼죠. 네. 네, 여기 이제 소설가의 말씀에도 그런 얘기가 있는데, 생의 이면, 식물들의 사생활, 지상의 노래 등의 장편 소설과 미궁에 대한 추측, 신중한 사람, 모르는 사람들과 같은 소설집을 펴냈고요. 그중 몇 권의 책은 다른 말로도 이제 다른 나라에도 번역이 되었죠. 동인문학상, 황순원 문학상, 현대문학상 등 문학상도 몇 개 받았다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네, 몇 개라고 했지만 네. 정말 많은 문학상을 수상한 네. 한국의 대표 작가 중 한 명인데요. 이 외국의 이 한국 작가들이 한국 문학 번역원 등의 기관을 통해서 네. 소개가 될 기회가 있거든요. 네네. 그때 항상 이승우 작가님의 책은 빠지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또 해외에 직접 나가서 많은 낭독회나 작가의 강연 등을 네. 하기도 하고요. 그 소설에 이제 저희가 항상 소설을 다루면 작가 소개를 책에 있는 내용을 이제 읽어드리는 것으로 네. 가름을 하고 있는데 보통 보면 이 작가 소개는 뭔가 이렇게 좀 의무감 같은 어떤 형태로 돼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지금 이승우 작가님이 쓴 작가 소설은 작가 본인이 이제 쓰고 있는 건데 이거 역시도 마치 소설을 쓰는 것처럼 작성을 했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소설가로서의 의무감 같은 것들이 굉장히 느껴지면서 이분은 글을 쓴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자신에게 굉장히 좀 엄격하구나라는 느낌까지 이 작가 소개에서 저는 받았거든요. 그것이 굉장히 좀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네. 이승우 작가님은 제가 얼마 전에 네. 서울국제도서전에서 네. 뵌 적이 있어요. 자랑하시는 거예요? 뭐 자랑이라기보다는 사실을 말씀드린 건데요. 팩트. 네. 그때 그 한국문학 번역원이 네. 주관하는 행사였는데 네. 작가 네 분을 모시고 네. 그 작가의 대표작을 한국어로 낭독을 하고 또 네. 그에 대한 영어 번역을 그 번역자가 낭독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흥미로운 시간이었네요. 네. 그때 참여한 작가가 네. 황정은 작가, 네네. 김숨 작가, 네. 또 천명관 작가, 네. 이승우 작가 이렇게 네 분이었는데 네. 그때 천명관 작가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네. 거기에 참석을 못했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천명관 작가의 네. 고래라는 장편 소설의 일부를 낭독을 했습니다. 항상 낭만서점에서도 낭독에 있어서는 네. 엄청난 그 내공을 보여주셨는데요. 결국 그것이 네. 그렇게 낭독으로까지 이어지셨군요. 내공까지는 아닌데 네. 그래도 낭만서점에서 연습한 덕분에 네. 그 자리에서 그럭저럭 네. 낭독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네네. 그때 이승우 작가님이 이제 마지막 무대에 네. 올라오셨는데 참 소설을 쓴다는 것에 대해 네. 좋은 여러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중에 좀 인상적으로 남은 어떤 이야기가 있으셨나요?
이승우 작가님이 갖고 있는 그 독자에 대한 인식이 좀 변화했다. 네. 이런 말씀이 기억에 남는데요. 네. 예전에는 소설을 본인을 위해 썼대요. 그러니까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덧붙이시면서 사실 내 소설은 나를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요즘에는 생각이 좀 많이 바뀌어서 이제는 독자라는 분들이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독자를 향하는 어떤 마음이 많이 생겨서 뭐 낭독회라든가 뭐 강연회나 이렇게 독자와 만날 수 있는 자리를 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좀 참여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 들으니까 제가 굉장히 숙연해지네요. 왜요? 저는 제가 글을 쓸 때마다 이 글을 쓰면 얼마를 벌 수 있을까만 생각하면서 지금 살고 있거든요. 참 이러면 안 되는데 항상 반성합니다. 얼마를 벌 수 있을까? 그럼 지금 낭만서점을 하고 있는 것도 얼마를 벌 수 있을까? 희한하게요. 낭만서점 같은 경우는 그런 생각 없이 얼마나 많은 이 청취자분들께서 이 방송을 들으면서 좋아하실까? 이를 생각하면서 항상 방송에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 약간 정색하고 말씀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뭔가 이렇게 방송인 같은 느낌이죠. 굉장히 정답을 말씀하신 것 같아서. 항상 뭔가 이렇게 저한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쪽으로만 얘기를 하는 삶을 살고 와가지고요. 참 얘기하다 보니까 간사하네요. 저는 이승우 작가님의 작품 하면 참 진지한 그리고 사유의 깊이가 남다른 이런 키워드로 떠올라요. 제가 예전에 이승우 작가님의 이 문체를 언급한 적도 있지만 이승우 작가님의 책을 읽다 보면 점점 이 나선형의 원을 이렇게 그리면서 끝없이 깊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거기에 뭐 하나 덧붙이자면 저는 이제 만든 눈물 참은 눈물을 읽어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글로서만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체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이분이 지금 쓴 글은 본인의 생활에서도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글이구나. 그러니까 글을 쓰는 것도 굉장히 엄격한 것 같은데 자신의 삶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엄격한 생활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생활이 곧 글이구나라는 느낌을 받게 한 그런 작가였습니다. 그런 이승우 작가가 최근에 펴낸 책이 만든 눈물, 참은 눈물인데요. 이 책은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쓴 이승우 작가의 27편의 짧은 소설이 실려 있습니다. 이 작가의 말 일부를 좀 읽어드리는 걸로 이 책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카프카는 맞설 수 없는 상황에 맞서야 하는 실존의 아이러니를 우화 형식에 담은 짧은 소설을 여러 편 썼습니다. 톨스토이는 이 지상에서의 참된 삶에 대한 성찰을 민화 형식에 담은 짧은 소설을 여러 편 썼습니다. 카프카의 짧은 소설은 긴 질문지와 같고 톨스토이의 짧은 소설은 긴 답지와 같이 내게는 느껴집니다. 잘 쓴 답지를 들여다보고 있으면 질문이 생기고 잘 만들어진 질문지를 들여다보고 있으면 답이 떠오릅니다. 카프카는 질문을 통해 대답하고 톨스토이는 대답을 통해 질문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카프카는 대답하기 위해 질문하고 톨스토이는 질문하기 위해 대답했다고 할까요? 사실이 그렇다면 이들의 소설에서 질문과 대답은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내 짧은 소설들이 카프카적 질문과 톨스토이적 대답을 담고 있다고는 차마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진지한 질문의 방식과 대답을 향한 성실한 탐구의 태도가 나를 매혹했고 이 글들을 쓸 때 내 가슴 속에 있었다는 사실은 말해도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책을 읽은 누군가 수수께끼 같은 이 세상에 대한 짧은 질문이나 희미한 대답의 실마리라도 찾아냈으면 참 좋겠다 하고 감히 바라게 되는 건 그 때문입니다. 허위평론가님께서 이제 이승우 작가의 문체를 두고 나선형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 지금 카프카와 톨스토이에 대한 언급 같은 경우의 문단을 보면 그것이 정말 나선형 같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책 중에서요, 이 작가의 글 중에 지금 카프카와 톨스토이를 언급한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았거든요. 그렇죠. 이걸 보면서 소설이란 그러니까 어떻게 써야 되는가에 대한 것도 있지만 어떻게 읽어야 될까에 대한 해답을 또 제시해준 부분이 아닐까라는 인상도 받았습니다. 이승우 작가는 그런 점에서 저는 연쇄법을 통한, 그러니까 앞과 뒤의 문장이 계속 이어지는 방식으로
질문을 네. 예리하게 그리고 그 답을 독자들이 폭넓게 찾을 수 있도록 네. 만드는 작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제 플라나리아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플라나리아는 이렇게 몸을 자르면 네. 거기서 죽는 게 아니라 다시 이제 몸이 재생하면서 네. 몸이 자라나잖아요. 이승우 작가의 글도 뭔가 끝날 것 같은데 계속해서 다시 자라나는 듯한 인상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말하면 어떻게 보면 이승우 작가 문체의 생명력이라고 할까요? 예, 그런 또 생각까지도 좀 한번 이어가 봤습니다. 허나운 평론가님은 문체가 뭐라고 네. 생각하세요? 저는 그 태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형식을 완성해주는 어떤 몸체? 태도? 네, 태도가 좀 어울릴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저는 사실 제가 갖는 이제 문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걸 개성이라고도 생각을 해요. 개성.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네. 뭐 잡지사에 입사해가지고 지금까지 생각해보면 한 20년 돼가거든요. 되게 오래됐네요. 정말 갑자기 20년 됐다고 그러니까 예. 울컥하네요. 글밥으로 네. 20년을 버텨오신 거잖아요. 네. 근데 네. 항상 갖고 있는 고민과 지금 해결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내 문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보면 나의 개성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그것이 잘 드러나지 않는 거. 네, 저는 출발을 어떻게 했냐면 워낙에 글 잘 쓰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저 사람들과 함께 뭐 대등하게 쓰기 힘들겠다. 대신 많이 쓰자. 성실하게. 라는 태도를 네. 갖고 있었거든요. 그게 저한테는 지금 생각해보면 물론 그 성실한 태도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 개성 있는 문체를 만드는 것에는 실패한 게 아닌가 하는 어떤 그런 좀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 허이 평론가님께서는 문체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는 허남홍 평론가님이 정의한 문체에 대해서 동감을 하면서 네네. 동시에 한 가지만 더 추가를 하고 싶은데요. 네네. 저는 문체는 무엇보다 네. 작가가 사유하는 방식의 흔적이라고 생각해요. 네. 역시 멋있네요. 아니요, 네. 멋있으라고 한 얘기는 저는 한마디로 태도라고 했는데. 네. 결국 사유를 어떻게 하느냐. 그렇죠. 내 머릿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이성과 네. 거기에는 저는 감성도 당연히 포함이 네.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좀 여러 갈래로 흩어지잖아요. 네네. 그것을 글로 어떻게 갈무리할 것이냐. 그런 흔적들이 저는 문체라는 것으로 담긴다고 네네.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문체는 단순하게 우유체니, 네네. 강건체니, 혹은 문장은 짧게 써야 좋다느니 그렇죠. 이런 걸로는 맞아요. 예, 예. 설명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항상 글쓰기라는 거는 물론 기본적인 어떤 틀은 있지만 사실은 그 틀을 이제 넘어서서 네. 자기만의 방식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결국엔 문체로 좀 기결되는 거겠죠. 네네. 네. 그래서 저는 문체보다는 네. 그 생각의 리듬, 네. 그러니까 사유하는 방식을 어떻게 바꿀까, 네네. 그리고 그걸 어떻게 갱신해 나갈까, 네. 이런 고민을 좀 요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만든 눈물, 참은 눈물을 보면서요. 이게 글의 내용보다는 그러니까 글을 이렇게 쓰게 된 어떤 전후의 과정들을 더 많이 상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게 또 이승우 작가의 어떤 그런 좀 진가가 아닐까라는 데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책이 그러니까 그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걸 상상해 만드는 이 책 안에는요. 작품마다 사파가 또 실려 있어요. 네. 네, 서재민 작가가 이제 그린 사파인데요. 이 사파가 더 이 글의 분위기 그리고 이승우 작가의 문체를 더욱 더 좀 풍성하게 살린 듯하는 그런 인상도 받았습니다. 네, 저도 이 책에 서재민 작가의 그림이 실려 있어서 작품 자체의 분위기를 한층 더 돋보이게 만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오늘 저희 오랜만에 돌아온 네. 각주달기에서는 바로 이 책의 사파를 네. 그린 네. 서재민 작가를 초대하려고 합니다. 이따 서재민 작가와의 대화 기대를 해주시고요. 네, 저희는 이 만든 눈물, 참은 눈물 중에서요, 이 표제작인 만든 눈물, 참은 눈물을 포함해서 두 작품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만든 눈물, 참은 눈물이라는 작품의 줄거리를 소개해드릴게요. K라는 남자가 있습니다. 네. 이 K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한 영화배우가 사과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만든 눈물과 참은 눈물에 대한 생각을 하는데요. 네. 우선 앞부분을 읽고 제가 허남몽 평론가님과 대화를 조금 나눈 후에 네네. 다시 뒷부분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황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애써 눈물을 참으려고 할 때의 얼굴 표정과 억지로 눈물을 만들려고 할 때의 얼굴 표정을 분간해내는 일이 가능할까?
불미스러운 어떤 사건에 연루되어 여론의 질타를 받던 한 영화배우가 기자회견을 하는 장면을 지켜보면서 K는 그런 의문을 품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하고 큰절까지 한 영화배우는 특유의 비장한 목소리로 누구보다 자기가 자신을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우발적이고 충동적인 사건이었지만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고 많은 영화팬에게 실망을 끼쳐드린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자숙의 뜻으로 당분간 영화와 방송에 출연하지 않겠다고 약속도 했다. 그러고 나서 잠깐 침묵했다가 아내와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고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카메라는 고개를 약간 숙인 자세로 눈을 치켜뜨고 카메라를 응시하는 그의 얼굴을 클로즈업으로 잡았다. 곧 배우의 눈가가 촉촉해지고 기자들은 기다렸다는 듯 다투어 플래시를 터뜨렸다. 그 사진에 대해 뉴스들은 영화배우가 가족들을 떠올리며 눈물을 글썽였다고 전했다. 회방과 자책이 가득한 표정이었다고 쓴 신문도 있었다. 어떤 뉴스는 애써 눈물을 참느라 입을 앙 물었다는 식의 표현을 썼다. 그 영화배우에게는 몹시 미안하지만 그 뉴스를 접하는 순간 그의 얼굴 표정이 억지로 눈물을 만들어내려고 감정을 끌어모을 때의 표정과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K에게 불쑥 찾아왔다. 쏟아지려는 눈물을 힘들게 참아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 그 표정이 정반대로 나오지 않는 눈물을 억지로 만들어내려고 애쓰는 사람의 표정으로 해석해도 무방하다는 것은 무얼 뜻할까? 물론 그 영화배우가 나오지 않는 눈물을 억지로 짜내려고 힘들게 감정을 모으고 있었다고 단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단정할 근거는 없다. 눈물을 흘리는 것보다 흐르는 눈물을 애써 참는 편이 훨씬 호소력이 있다는 걸 영화배우가 몰랐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말자. 그가 억지로 울려고 했다고 단정하지도 말자. 그랬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다. 진실은 알 수 없는 것이고 이 경우 해석은 정황, 더 분명하게는 정황에 대한 이해에 의해 결정된다. 그 점이 K의 흥미를 끌었다. 요컨대 어느 쪽이든 연기라는 건 분명하다. 안 나오는 것을 일부러 나오는 것처럼 하거나 나오는 것을 애써 참는 척하거나 연기일 수밖에 없고 감정을 배반한다는 점에서 이 연기는 자연에 반한다. 일부러든 애써든 이 연기를 보는 일이 불편한 것은 그 때문이었다. 쏟아지려 하는 것은 쏟아지게 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나오지 않는 것은 내보내지 않는 것이 자연스럽다. 자연스러운 모든 것은 비의도적이고 부자연스러운 모든 것은 의도적이다. 쏟아지려는 것을 쏟아지지 않게 막거나 나오지 않으려는 것을 나오도록 만드는 것은 인간이 흔히 하고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짓인데 그것은 인간이 비자연이기 때문이다. 지금 이게 저희가 이 만든 눈물 참은 눈물 낭독을 했는데요. 허위평론가님, 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정말 어울리시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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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네. 참 TV에서 네. 많이 본 제가 사건을 떠올리면서 네. 했거든요. 허나홍 평론가님은 또 영화계에 있다 보니까 네. 이렇게 뭐 영화 배우나 혹은 네. 감독이 네. 사과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네. 자주 보셨을 것 같은데. 그냥 일반인분들께서 TV를 통해 보는 것, 저도 뭐 그 정도를 보고 있고, 전 하나 요거랑 다르게요. 그 영화를 이제 뭐 리뷰를 쓰거나 평론을 할 때 있잖아요. 그때 가장 힘든 부분이 뭐냐면 연기에 대해서 쓰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저게 정말로 연기를 위해서 연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네. 자연스럽게 연기를 하는 건지 저는 그 구분을 못 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그런 그 상황과 많이 맞닥뜨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눈물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저 사람이 흘리는 눈물이 정말 진심에서 나오는 눈물인지 아니면 이 상황을 모면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정말 만들어서 흘리는 눈물인지 그것을 굉장히 헷갈릴 때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 읽으면서 맞다. 저게 정말 애써 참으려고 하는 눈물인 건지 아니면 정말 왈칵 흐리려고 해서 흘리는 눈물인지 굉장히 좀 희미할 때가 많았는데 네. 이 작품 읽으면서도 많은 분들이 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라는 좀 인상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만든 눈물과 참은 눈물은 네. 다르게 보이지만 네. 실상
같은 형질의 것이라는 네, 걸 지금 이승우 작가가 꼬집고 있는 것인데 네네. 영화 배우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도 있겠어요. 맞아요. 자기는 진짜 네. 마음을 담아서 네. 이렇게 사과도 했고 네네. 뭐 눈물도 흘리고 그걸 네. 참으려고 한 거였는데 그렇죠. 이걸 너 영화 배우니까 연기한 거지. 맞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반응을 한다면 네. 좀 내가 과연 진심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그쵸. 이런 회의감이 들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런 오해와 편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대중은 이 배우들 연기하는 사람 생각할 땐 그래 저 사람은 연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도 자신에게 어떤 유리한 국면을 이끌기 위해서 네. 분명히 연기를 하는 걸 거야. 라고 많이들 편견을 이제 갖고 있을 수 있고 또 거기서 생기는 오해들도 굉장히 많죠. 그리고 제가 아는 소설가들은 네. 그런 고충을 좀 털어놓기도 했는데 어떤 고충인가요? 소설이 아니라 어떤 자기에 관한 글을 썼는데 네. 주변 사람들이 야, 너 이거 소설이지. 소설수가 앉아있네. 진심을 다해서 했는데 네, 라고 맞아요. 네. 이야기를 하는 그렇죠.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어떠세요? 허위평론가님은 글을 쓸 때 네. 항상 진실하게 쓰려고 쓰시는 편이에요? 아니면 쓰다 보면 네. 뭔가 이렇게 좀 꾸미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생기나요? 그거 정말 어려운데. 그렇죠. 네. 진심을 담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어떤 작품에 대해서 내가 좋게 읽은 점이 있다면 그걸 최대한 잘 쓰려고 노력하는 거고 뭐 안 좋게 본 게 있다면 네. 그걸 좀 냉철하게 비판하려고 하는 것인데 네네. 문제는 그럴 때의 그 진심이 정말 나의 온전한 마음일까? 난 혹시 내가 하는 이런 행위를 그냥 합리화시키고 있는 건 아닐까? 네. 그런 의심은 또 스스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간격들 있잖아요. 네. 저는 이 만든 눈물 참은 눈물 보면서요. 지금 이 표제작도 그렇지만 항상 그 우리가 두 개 사이에서 생기는 간격들 굉장히 좀 판별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런 사례들을 이 작품집에서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다고 봤거든요. 네. 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눈물이었던 거죠. 진실은 알 수 없는 것이고 네. 이 경우의 해석은 정황, 더 분명하게는 정황에 대한 이해에 의해 결정된다라는 문장이 있는데요. 그렇죠. 진실은 분명 있겠지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엑스파일 미드 보면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진실은 저 너머에.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정황에 대한 이해를 통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렇죠. 이걸 참 어떻게 해야 하는가 네. 늘 우리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맞아요. 그리고 아마 그 고민은 해결책이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 그 고민을 하면서 그러니까 경험과 또 지식을 바탕으로 자기만의 어떤 판단력이 생길 거잖아요. 네. 거기에 맞춰서 이제 생각을 하고 대신 잘못된 어떤 판단을 내릴 때는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는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뭐 사과할 줄 알고 고칠 줄 아는 그런 태도가 가장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봅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게 연기인지 알 수 있는 그 사과 멘트는 있나요? 최근에 봤습니다. 어떤 건가요? 이 모 기업이 갑질 논란에 시달리면서 일가족이 같은 그렇죠. 사과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정말 진심이 하나도 안전해지는 사과를 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네, 뭐 그분들은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과를 한다기보단 이 사과의 말이 자신에게 어떻게 유리하게 작용할까를 생각하고 얘기를 했던 거니까요. 네. 맞아요. 그거는 우리가 진심으로 알 수 있죠. 네. 진짜 느껴지더라고요. 이거는 정말 안 미안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구나라고요. 정말 참 슬프네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K가 이렇게 영화배우의 기자회견을 보면서 만든 눈물과 참은 눈물에 대한 생각을 한 게 지금 자기의 경험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바로 K가 얼마 전에 이별을 했기 때문인데요. 그가 했던 이별의 경험들 지금부터 들어보시죠. K는 얼마 전에 오래 사귄 여자와 헤어졌다. 꽤 긴 연애를 끝내려고 하는 자리에서 K는 그녀에게 사랑하지 않게 되어서가 아니라 불가피한 상황 때문임을 이해시키느라 공을 많이 들였다. 헤어져야 할 불가피한 상황을 꾸며낸 것은 물론 아니었다. 그렇지만 자연스러운 것을 솔직히 표현하는 것이 언제나 좋다고 할 수는 없다. K는 열정이 사라졌으니 그만 만나자고 말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사랑의 감정은
처음과 조금도 다르지 않지만 이 위태위태한 연애를 계속 끌고 가는 것은 무책임하고 무엇보다 그녀에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논리를 폈다. 그 자리에서 그는 매우 복잡한 감정을 담고 자기의 논리에 동의해주기를 바라며 애인의 얼굴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는데 어느 순간 자기의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들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의도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자기의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들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는 순간 믿을 수 없게도 그의 마음속으로 사랑하면서도 헤어져야 하는 운명의 가혹함을 고통스러워하며 쏟아지려는 눈물을 애써 참고 있다고 받아들여질 거라는 기대가 찾아왔다. 눈물을 흘리는 것보다 흐르는 눈물을 참는 것이 더 호소력 있다. 하지만 그때 그가 정말로 의도한 것은 쏟아지려는 눈물을 애써 참고 있다고 믿어주기를 바라며 그렇게 믿도록 하기 위해 나오지 않는 눈물을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었다. K가 만나고 있던 사람에게 이별을 통보합니다. 네. 근데 이별의 이유는 뭐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K가 그녀에게 마음이 식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싫어졌다는 거라기보단 어떤 사랑의 감정이 이제는 사라진 거죠. 네. 근데 그거를 헤어진다고 할 때 너에 대한 사랑이 사라졌어. 이제 헤어져. 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네, 많이들 경험하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이유든 찾으려고 별 희한한 얘기들을 다 만들잖아요. 허남몽 평론가님은 혹시 이별을 이야기하실 때 솔직하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이런 식으로 뭔가 포장을 좀 하셨습니까? 저는 저에게 이별을 선언한 그 분에게 다리를 잡고 가지마. 가면 안 돼. 라고 한 적이 있어요. 허나운 평론가님이 이별을 통보한 상황을 말씀해달라 그랬는데 왜 갑자기 이별을 통보받은 상황을 지금 말씀하시는지. 제가 애써 눈물을 참고 있는 게 보이시나요? 아, 그럼 허나운 평론가님은 한 번도 먼저 이별을 고한 적은 없으신 거예요? 아니요, 뭐 그런 적이 있죠. 네, 그리고 그럴 때는요. 첫 번째 연애였었는데요. 그때는 너무 경험이 없으니까 이걸 말로 하면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될 거다라고 생각해서 말을 안 하고 연락을 끊었죠. 그러니까 그게 훨씬 더 이제 상처가 됐다는 것을 이제는 아는데 그때는 몰랐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비겁했다는 것보단 경험이 없었다라고 좀 말하는 편이 옳지 않을까요? 라고 또 제가 변명을 하고 이유를 찾고 있네요. 네, 혹시 그 첫 번째 연애를 하셨던 그분이 이 낭만서점을 듣고 있다면 뭐 어떤 말씀을 좀 하시겠습니까? 아, 얘기해야 되나요? 마치 그거 같네요. 만든 변명, 참은 이유. 허위평론가님은 어떠세요? 뭐 그런 좀 비슷한 경험 있으셨나요? 네, 솔직히 저도 뭐 이별을 뭐 해봤지만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했던 적이 참 드물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식으로든 변명을 했고 그것은 결국 내가 좋은 사람이고 싶었던 맞아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이렇게 되도 않는 변명을 했던 것 같은데요. 다리를 붙잡은 적은 없었나요? 있었죠. 네. 그렇죠. 그런 적도 물론 다리를 있었고요. 붙잡게 됩니다. 네. 근데 자연스러운 것을 솔직히 표현하는 것이 언제나 좋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 솔직하게 표현하는 게 가장 후회를 덜 남기고 맞아요. 그때는 아프지만 좀 상처를 빨리 아물게 할 수 있는 해안이 아니었던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한 번에 그런 적도 있어요. 이렇게 영화를 봤는데 영화에서 난 너를 너무 사랑해서 난 너와 헤어질 거야 라고 했더니 그 말을 들은 상대방이 나와 결혼해줘 라고 하길래 저것도 좋은 방법이군. 헤어진다고 하고 헤어진다고 해서 더 사랑을 느끼게 하는 어떤 방식이구나라고 해서 실제로 난 너를 좋아하는데 그 좋아하는 감정이 너무 힘들어서 너와 헤어질 거야 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걸로 정말 끝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하지 못해서 겪은 최악의 경우였던 거죠. 그리고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해서 헤어지는 거야 라고 하는 건 사실 상대에게도 계속 어떤 희망 고문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기억나요. 제가 그 얘기를 했을 때 상대방이 정말 눈이 커지면서 뭐 저런 경우가 다 있지? 뭐 이런 표정을 했던 것도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여기에서 좀 이야기를 해봐야 할 건 지금 그녀에게 K가 이별을 고할 때 자기가 원래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네네.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다른 말을 하고 있는 자기에게 K가 지금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맞아요. 네. 눈물이 갑자기 젖어들게 되고 이거 왜 이러지? 진짜로 우리 사랑하면서도 헤어져야 하는 운명을 맞아요. 타고난 건가 봐 네. 라고 연기를 하는 자기에게 맞아요. 빠져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이라는 게요. 저는 굉장히 좀 신비한 게 이 감정이라는 것의 물리적 실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나는 슬프다, 기쁘다라는 감정을 나타내는 증거처럼 사람들이 많이 활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이 K도 눈물을 흘리면서 그게 자신이 지금 헤어지자고 말하는 것에 설득력을 네네. 주고 있고 자신이 그렇게 말하는 자신이 너무나 멋있게 보이는 네네. 증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위선일 수도 있는데 네. 그만큼 이 눈물이 갖는 어떤 의미들은 굉장히 이제 복잡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네. 네. 일반적으로 매스컴에서 네. 그 사람의 진정성을 이렇게 증명하는 네네. 방식 중에 하나가 어떤 슬픔이나 네. 또 기쁨에 대해서 네. 눈물을 흘리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네. 판단하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진이나 카메라가 굉장히 위험한 게요. 네. 그때 클로즈업, 줌인을 해서 클로즈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어떤 기법이기도 하죠. 네. 왜냐하면 그 감정에 대해서 어떤 가치를 그쵸. 너무 인위적으로 부여하는 맞아요. 거니까요. 네. 정말 슬프면 네. 눈물이 안 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쵸. 그런 맞아요. 경우에 무표정하게 있다? 저 사람 진짜 슬프지 않은 거야. 맞아요. 라고 대중은 쉽게 맞아요. 단정하게 그쵸. 되는데 네. 그러지 않은 경우가 있다라는 걸 지금 이 작품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만든 눈물, 참은 눈물을 다 읽고 나면 네. 그 뒤에 네. 서재민 작가의 사파가 실려 맞아요. 있는데 이 사파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네. 좀 드릴까요? 이 사파의 내용은 보고 있으면요. 이 하얀 옷을 입은 이제 여성분인 것 같아요. 이 여성분이 우리가 이제 이 사파를 볼 때는 등을 돌리고 있는 그런 형태거든요. 네. 근데 이때 보면 우리는 등을 보이고 있는 형태지만 사실은 어떤 감정인지 짐작은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눈물이라는 것은 딱 눈에 보이는 어떤 실체이긴 하지만 감정이라는 것은 그 실체가 보이지 않더라도 네. 느껴지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뉘앙스가 요 그림에서 저에게는 좀 느껴졌습니다. 네. 허이평론가님은 어떠셨어요? 지금 이 장소가 정확히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 그림에 나와 있는 사람이 등을 돌리고 걸어가고 있죠. 네. 얼굴은 전혀 보이지 않고요. 그쵸. 그래서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네. 저는 서재민 작가가 이 만든 눈물, 참은 눈물의 사파를 네. 참 직접적으로 그리지 않아서 네. 좋았다라는 생각을 맞아요. 했어요. 이 작품에 대해서 아주 쉽게 사파를 그린다면 네. 얼굴 표정을 하나 그려놓고 네. 거기에 눈물을 그쵸. 이렇게 좀 그리는 방식으로 할 수도 1차원적. 있잖아요. 그렇죠. 1차원적. 아주 1차원적으로. 근데 이 그림 보고 있으면요. 배경이 굉장히 흥미로운 게요. 앞에 이제 아마 이 벽의 형태인지 유리의 형태인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검죠. 어둡죠. 근데 이 바닥 형태는 하얀색이에요. 그런데 이 극 중에 인물이 걸어가고 있는 데는 검은 창과 하얀 바닥이 중첩되면서 생긴 회색지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아마 이런 감정이라는 것 정체를 확실하게 알 수 없다라는 것을 또 그림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좀 해석도 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진실은 저 너머에 있고 네. 우리는 정황을 통해서 네. 그 이해로 그렇죠. 이 진실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맞아요. 없다라는 걸 서재민 작가가 이렇게 그린 게 아닌가 네. 싶기도 한데요. 그럼 이쯤에서 오랜만에 네. 각주 달기 와. 진행해 보도록 하죠. 네. 네. 서재민 작가를 연결해서 이 그림에 대한 이야기, 또 다른 대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보세요? 네, 서재민 작가님 안녕하세요. 저는 낭만서점 진행하는 허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허나몽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서재민 작가님 저희 각주달기에 출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네. 네. 이승우 작가님의 만든 눈물, 참은 눈물이라는 이 책의 그림을 그리셨는데요. 네네. 이 작가 소개가 좀 짧게 돼 있더라고요. 미술학부에서 회화를 전공하고 작가로 활동 중이다. 나비 날다전을 비롯해 다수의 단체전과 개인전을 열었다라고 했는데요. 저희 네네. 청취자들을 위해서 작가님께서 직접 좀 본인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회화 작업을 하고 있는 서재민입니다.
네, 저는 그림을 그리는 걸 주 작업을 하고 있고요. 네. 저는 제가 꿨던 꿈의 내용을 회화로 옮기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와, 흥미롭네요. 네. 네. 그럼 이승우 작가님의 만든 눈물, 참은 눈물 작업은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어요? 먼저 그 출판사 마음 산책 쪽에서 네. 연락이 와서 이승우 선생님의 그 짧은 글들을 모아서 책을 만들려고 하는데 네. 제 그림이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마음에 든다고 하셔가지고 네, 그렇게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이승우 작가님의 작품 중에서 두 작품을 다루는데요. 우선 표제작인 네네. 만든 눈물, 참은 눈물 이야기를 네. 하던 도중이었거든요. 근데 이 네네. 책의 그 그림이 여성으로 짐작되는 한 사람이 모자를 쓰고 지금 어디론가 걸어가고 있는 장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에 대한 해석을 저희끼리 나름대로 해봤는데 네네. 네네. 작가님께서는 어떻게 이 그림을 그리게 되셨는지 조금 부연 설명을 해주신다면 저희 청취자들에게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그림은 네. 그러니까 이 책에 들어간 그림들이 조금 종류가 두 가지가 나뉘는데요. 네네. 기존에 제가 했었던 작업들에서 이렇게 출연한 그림들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제가 이 소설의 글들을 보고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연상을 해서 작업한 그림들이 있어요. 네네. 네. 근데 말씀하신 그 만든 눈물, 참은 눈물에 나오는 그림은 이제 기존 작업이어서 네. 제가 그렸던 그 당시의 내용에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소설의 내용과 그렇게 연결이 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굉장히 좀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배치상 네. 그렇게 딱 정황이 저희에게 그런 해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같은데, 그럼 원래 네. 이 작품의 제목이 있었겠네요? 요때 제가 작업의 그 주제랑 형식을 전체적으로 좀 바꾸던 과도기적 과정이었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기존에는 포토몽타주 화면을 만들어서 그림을 그렸었는데 거기에 조금 이렇게 한계를 느끼고 다음 작업으로 넘어가려고 멈춰 있었던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이때는 좀 뭐 주제나 형식이나 뭐 소재나 이런 것들을 하나로 이렇게 꿰차는 내용을 갖고 있진 않고 제가 그냥 그리고 싶은 장면들을 좀 자유롭게 한동안 그냥 자유롭게 그리던 때에 그렸던 그림이에요. 그럼 특별한 제목은 붙어있지 않군요. 그래서 이때 그렸던 그림들을 네. 이제 제가 드로잉 시리즈라고 묶어서 제목들을 달았어요. 드로잉 시리즈. 네. 그럼 이 작품들을 읽으시면서 좀 어떤 연상을 받으셔가지고 이렇게 좀 그림을 그리셨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네. 제가 이번 이승우 선생님 짧은 글들을 보면서 가장 좋았던 글들이 앞쪽에 모여있는 걸작의 탄생, 훼손, 최선의 문장, 읽지 않은 것으로부터 그 다음에 오역까지 이렇게 5 글이었거든요. 네. 읽지 않은 것으로부터는 보면은 이제 작가가 글을 새롭게 창작을 했는데 자신이 전혀 참고하지 않았던 책이랑 거의 유사한 필체와 뭐 구성으로 글이 진행돼 있던 걸 확인을 하고는 이제 글을 더 이상 쓰기 어려운 처지에 놓이는 상황이잖아요. 그림은 이제 제 방에서 본 창문인데요. 그 커튼이 쳐져 있고 그 가운데에 약간 공간이 있어서 그 사이로 빛이 들어오고 있네요. 해가 떠서 일과가 시작되는 시간인데 그 중압감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그냥 커튼을 쳐놓고 침대에 누워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훼손 같은 경우는 이제 글을 다 쓰고 난 뒤에 자꾸 그 생각이 바뀌면서 기존의 글들에서 내용들을 점점 이렇게 잘라내는 이야기잖아요. 작가가 자기의 창작물이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자기의 생각이 바뀌면서 예전에 자신의 작품을 부정을 해나가는 과정들이 사실 같은 창작자로서 느낄 수 있는 공감대 같은 것도 있기도 하고 또한 또 그럼에도 자기가 했던
창작물들은 지금 와서 자기 생각이 바뀌어도 네. 자기가 했던 것들을 부정을 하는 게 과연 맞는 일일까 네. 그런 생각도 들면서 그게 좀 자기의 작품에 대해서 굉장히 폭력적으로 훼손에 들어간다는 느낌을 네. 받았어요. 네. 그래서 이 그림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네. 한 사람이 지금 식칼을 들고 책을 진짜로 자르고 있어요. 네. 그 장면이 이제 직접적으로 이 회소운이라는 책의 어떤 내용을 좀 상징화시켜서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하나 좀 궁금한 게 이 그림 속에 나오는 이 창작자는요. 보통 좀 작가님께서는 누구를 모델로 하신 건가요? 글 속의 창작자이신가요? 아니면 자기 본인이신가요? 지금 이제 네. 그 칼질을 하고 있는 사람 말씀이시죠? 이거는 제가 옷을 차려입고 직접 연출을 해서 찍은 사진이에요. 서재민 작가님이시군요. 네네. 팔을 걷고 이렇게 서재민 작가님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회선에 들어간 사파를 보시면서 상상을 하시면 되겠네요. 손의 모양은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승우 작가님이 서재민 작가님의 이 그림에 대해서 뭐라고 좀 소감을 말씀하시던가요? 그걸 좀 전해 들으신 바가 있습니까? 그냥 좀 간략하게만 전해 듣고요. 네. 아직 그때 얼마 전에 국제도서전에 있었잖아요. 네. 그때 이제 잠깐만 뵙고 길게 말씀을 못 나눴었는데, 그냥 뭐 전체적으로 뭐라고 할까, 만족스러워 하시는 그런 책의 내용과 잘 어울린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만 얘기를 들었어요. 그 작가님이 이제 만든 눈물 참은 눈물의 사파로 이제 참여를 하시게 되셨잖아요. 그래서 작가님에게는 좀 어떤 의미로 다가갈지도 궁금하거든요. 사실 이렇게 다른 분이 쓴 텍스트를 바탕으로 그림을 그리는 건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네. 그래서 원본이 있는 상태에서 그 내용을 이미지화 시켜내는 과정이 색다른 시도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훼손처럼 굉장히 직접적인 표현이 나온 그림도 있고 또 뭐 커튼처럼 굉장히 애둘러서 이제 제가 느끼는 굉장히 개인적인 장면을 표현을 한 것도 있었는데 사실 그 글과 그림의 간극이 생길 수밖에 없을 텐데 그 간극을 또 다른 분들이 보시면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 그것도 굉장히 궁금했고요. 그래서 저도 하면서 이게 공감대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작업을 했어요. 마지막으로 이 책을 읽으시는 분들이 서재민 작가님의 그림을 또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 거기에 대해서 작가님이 직접 이런 식으로 내 그림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신다면요? 저는 사실 이 책에 그림이 많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글이 굉장히 좋고 이게 중심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승우 선생님의 글들을 먼저 감상하시면서 그다음에 제 그림은 어느 정도 뭐라고 할까 이미지적 참고만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또 글과 그림의 그 차이점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서 읽으시면 재미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재민 작가님의 또 다른 작품들 저희가 좀 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사실 그 채널이 잘 없어요. 지금 홈페이지도 없고. 그런데 이제 그나마 좀 하는 SNS가 인스타그램이 있긴 하거든요. 뭐 계정을 말씀을 드릴까요? 좋죠. 뭘로 검색하면 찾을 수 있습니까? 모찌 기모찌라는 계정인데요. 제가 키우는 고양이 이름이 모찌인데 모찌가 기분이 좋으면 별명이 기모찌예요. 그래서 귀엽네요. MOZZI 그다음에 KI MOZZII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모찌 기모찌 계정이 뜰 거예요. 알겠습니다. 서재민 작가님 저희 덕주달기에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서재민 작가님의 또 다른 활동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각주달기 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그래도 이렇게 항상 둘만 방송하다가 네. 다른 분의 목소리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 생기는 그 활기 같은 게 있잖아요. 네. 오랜만에 그 활기를 느끼니까 저도 굉장히 좋네요. 또 서재민 작가님이 이렇게 또 직접 네. 본인 그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그렇죠. 예, 전 참 좋았던 것 같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이 그림은 좀 어떤 의도로 붙었을까라고 했을 때 오늘 설명해 주신 물론 다 설명해 주시진 않았지만 거기에 대한 그림도 이렇게 보시면서 작가님의 말씀을 참조해도 굉장히 참 좋겠네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예술이라는 건 네. 그것이 어떤 공간에 네. 배치되느냐에 따라서 네.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는구나를 새삼 느꼈어요. 네. 이 만든 눈물, 참은 눈물 같은 경우에 그 뒤에 실려 있는 네. 저희가 이게 어떤 의미일까 분분하게 해석을 네. 했지만 이 만든 눈물, 참은 눈물을 위해서 그려진 그림이 아니라 그렇죠. 예, 기존에 있던 서재민 작가님의 그림이었다는 맞아요. 사실. 예, 그걸 알고 저는 또 신기한 느낌이 네. 들었고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이제 편집의 또 힘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책을 만드는 분 입장에서도 이 글과 그림을 이렇게 배치시키는 작업이 한편으로는 꽤 즐거운 작업이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좀 상상도 해봤습니다. 그러게요. 이 뒷샹의 네. 샘이라는 네. 그 예술 작품. 네. 그거 그냥 화장실에 있으면 경기대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경기대잖아요. 네. 근데 그게 미술관에 놓이는 순간 맞아요. 예술품으로 변모하듯이 그렇죠. 우리가 예술을 이해하는 이 방식에 대한 생각도 다시 해보게 돼요. 네. 자, 이제는 분실 사건이라는 소설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에도 K라는 남자가 등장을 하는데요. 그렇죠. K는 지방 출장에 갔다가 들른 휴게소 식당에 자기 지갑을 놓고 나옵니다. 아이코. 네. 이미 고속도로에 진입을 했다가 그 사실을 알게 된 K는 몹시 초조해 하는데요. 그렇죠. 이제 K의 사정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가 휴게소 식당에 지갑을 놓고 나왔다는 걸 깨달은 것은 고속도로를 1시간쯤 달린 후였다. K는 얼굴이 벌겋게 되어서 안절부절 못했다. 당장 차를 돌려 지갑을 찾으러 가야 한다고 수선을 피웠다. 승용차에는 3명이 타고 있었다. 그들은 같은 회사 동료들로 지방 출장이 있어 돌아오는 중이었다. K가 하도 호들갑을 떨며 지갑을 찾으러 가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동료들은 다른 의견을 낼 수가 없었다. 피곤하긴 했지만 출장에서 돌아오는 길이니 시간을 내지 못할 이유도 없었다. 그들은 다음 휴게소에 들어가서 회차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로 했다. K는 운전하는 동료에게 속도를 내라고 요구하며 엉덩이를 들썩였다. 금방이라도 차에서 내려 뛰어갈 기세였다. 바보 같은 놈. 그걸 놓고 오다니. 어떻게 지갑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 에이, 바보 멍청이. 그는 자신의 뺨을 때리기라도 하는 것처럼 심한 자책의 말을 했다. 그가 하도 울상을 짓고 초조해 하니까 다른 동료들도 덩달아 불안해졌다. 꼼꼼하고 세심한 성격의 K가 지갑을 잃어버린 것도 의외지만 그런 일로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도 의외였다. 운전을 하는 제이가 지갑 속에 중요한 것이 들어있느냐고 물은 것은 그래서였다. K가 보이는 반응이 지갑을 잃어버린 사람의 반응치고는 아무래도 지나쳐 보였던 것이다. 중요한 게 들어있느냐니 지갑을 잃어버렸다니까. K는 볼멘 소리를 했다. 그 말은 지갑 속에 들어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갑이 중요하다는 뜻으로 들렸다. 지갑이 비싼 거야? 하고 물은 것은 뒷자리의 동료였고 운전을 하는 제이가 오래 써서 낡고 테두리가 해진 K의 지갑을 기억해냈다. 유명 브랜드 지갑도 아니던데 오래 썼고 지갑 잃어버린 거 물론 속상하겠지만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그 안에 뭐가 들어있었는지나 생각해봐. 지갑에는 10만 원가량의 현금과 신용카드 3장과 주민등록증과 가족사진이 들어있었다. 동료들이 그를 설득해서 일단 신용카드 분실 신고를 하게 했다. 카드회사 직원은 분실 시점으로부터 카드가 사용되지 않았으니 염려하지 말라고 친절하게 알려주었다. K가 휴게소 식당에 지갑을 놓고 나왔다. 네. 예, 그걸 뒤늦게 깨달았죠. 놀랄 수밖에 없죠. 네. 고속도로니까 뭐 이거 함부로 차를 돌려서 갈 수도 그렇죠. 없고요. 그리고 회사 동료들이 불안해할 정도로 네. 지금 K가 몹시 초조해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렇게 아는 사람이 지갑을 잃어버렸어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죠. 아, 카드 누가 쓰면 어떡해?
돈 많이 들어있으면 또 누가 가져갔겠지? 라고 이제 생각하는 게 보통이잖아요. 네. 근데 K에게는 좀 다른 사정이 있어 보이죠? 네. 지갑 속에 들어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지갑이 중요하다라는 뜻으로 지금 네. 동료에게 맞아요. K의 어떤 반응이 보이고 네. 있는 것인데 다행히 K의 지갑에 들어있던 카드를 누가 네. 쓰진 않았어요. 그렇죠. 카드 회사 직원이 분실 시점으로부터 뭐 카드 사용된 게 없으니까 뭐 염려하지 말라고 네. 알려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다음 휴게소에서 차를 돌릴 수 있게 맞아요. 돼서 지금 지갑을 또 찾으러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를 돌려서 찾으러 가는 거죠. 왜냐하면 휴게소에서 이 지갑을 보관하고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럼 네. 그 상황이면 이제 동료들은 K가 이제 안심하고 초조해하지 않아도 되겠네라고 생각하는데 K는 웬걸 굉장히 좀 초조해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갑 자체에 무슨 사연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휴게소 직원으로부터 네. 지금 K의 지갑을 보관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네. 그 휴게소로 갔고 결국 K 일행은 그 지갑을 찾습니다. 네. 그런데 K의 얼굴이 네, 그 뒤에도 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기뻐하는 기색이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도대체 왜 그래? 네, 라는 반응을 이제 동료들은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왜 K가 마음이 달라지지 않는지 네. 그 이유를 지금부터 읽어볼게요. K는 여전히 울상이었고 초조해 보였고 아까부터 하던 자책의 말을 계속했다. 에이, 바보 같은 놈. 어떻게 지갑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 에이, 바보 멍청이. 동료들은 그런 K를 이해할 수 없었다. 찾았잖아. 무슨 중요한 것이 들어있었는지 모르지만 잃어버린 것도 없고 그대로잖아. 이제 그만 진정하지. 더 봐주기 힘들다는 듯 제이가 약간 짜증스럽게 말했다. 그러나 K에게는 동료의 말이 들리지 않는 모양이었다. 그의 자책이 이어졌다. 지갑을 두고 오다니. 바보 멍청이 같은 놈. 어떻게 그렇게 부주의할 수가 있어. 어떻게 네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K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바보 멍청이. 두 동료는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이해할 수 없다는 눈빛을 주고받았다. 그제야 K가 왜 그러는지 이해하게 되었지만 그들이 이해하게 된 그것은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다. K에게 중요한 것은 지갑 속에 들어있는 것도 지갑에 얽힌 추억도 지갑 자체도 아니고 지갑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이었다. K는 무엇인가를 잃어버린 자기의 부주의를 용서할 수 없었던 것이다. 아닌 게 아니라 꼼꼼하고 세심한 성격의 K가 초등학교에 들어간 이후 무엇을 잃어버린 건 그때가 처음이었다. 네. 저는 이제 살아가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네. 타인을 보면서 난 도대체 왜 저런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라고 할 때 그 이해를 할 수가 없어라는 말을 이제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 시점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타인을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재단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상황도 일반인의 어떤 시각에서 봤을 땐 지갑을 찾았으니까 그걸로 된 거지 라고 하는데 잃어버린 당사자는 좀 다른 마음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지갑을 잃었다는 것 자체에 부주의한 자신의 자책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생기는 또 주변에 피해 같은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잊어버리지 않았다면 어떤 그런 좀 자책도 있지 않았을까 하지만 물론 모르는 일이죠. 네. 네, 정말로 어땠을지는. 정말 허남봉 평론가님이 K에 대해 관대한 생각을 갖고 계시네요. 네. 저는 읽으면서 네. K에 대해 네. 참 좋지 않은 네.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 주변에 네. 이런 사람이 있었다면 네. 난 이 사람과 다시는 연락하지 않을 것 같다. 네.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굉장히 엄격하시네요. 네. 지갑을 네.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네. 이 K가 자책을 하는데 네. 마지막에 하는 그 자책, 허남봉 평론가님이 연기를 하셨지만 네. 자기 자신을 3인칭으로 부르잖아요. 네. 전 이런 네가 저는 이런 수사법을 네.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다른 사람도 아니고 K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네. 자기를 상대화하는 네. 이 화법. 네. 예. 되게 잘하시는데요. 네. 이게 네. 저는 자기에 대한 나르시시즘에 가깝다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K가 이건 좀
심하지 않나. 네. 네, 동료들이 짜증낼만 하지 않나 네. 싶었습니다. 지갑을 잃어버린 사실보단 자기 자신을 타인화해서 말하는 것. 아니요. 그러니까 그 말투 안에 담겨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완벽함이.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완벽함에 대한 환상이 저는 그렇게 곱게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저는 사실 그런 것들이요. 이렇게 K라는 인물 자체가 자주 등장하기도 하지만 이 작가가 어떤 이 자기 자신에 대한 엄격함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상황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보단 네. 그러니까 이 글을 쓰는 것도 되게 보면은 어떻게든 딱 이렇게 완벽하게 쓰려고 굉장히 많이들 노력을 하잖아요. 네. 그것이 이제 생활의 태도로 넘어갔을 때는 뭐 이런 방식도 이런 작가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으면 뭐 이런 이 고민이나 네. 이런 상황까지도 상정해서 어떤 태도를 말할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또 보기도 했거든요. 그걸 내면적으로 네. 자기 안에 갖고 있는 것과 네. 그걸 외면적으로 표출하는 건 좀 네.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는데요. 그래서 만약 그런 분이 내 주위에 있다라고 하면 사실 굉장히 좀 힘들어지겠죠. 제가 학창 시절에 네. 좀 짜증났던 네. 경험을 했던 게 뭐냐면 정말 짜증나는 거 같네요. 그 네. 얼굴 표정에서 짜증이 확 묻어나오네요. 시험을 네. 치르잖아요. 네. 근데 난 지금 많이 틀려서 내가 공부 열심히 했는데 네. 이렇게 많이 틀렸지 하고 네. 있는데 옆에서 어떤 애가 어떻게 하나 틀렸어. 하나 틀렸어. 내가 100점 아니야 막 네. 이러면서 네. 화를 낼 때 그렇구나. 저는 이 분실 사건이라는 제목이 네. 그런 점에서 좀 의미심장하게 들려요. 네. 진짜로 잃어버린 게 지갑이었을까? 아니면 자기 자신이었을까? 네, 그러네요. 네. 네. 그러니까 이 분실 사건이라는 제목 자체가 여러 의미를 띠고 있다라는 것 네네.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만든 눈물, 참은 눈물 이 소설집 가운데 두 네. 작품을 다뤘는데요. 네. 나머지 또 25편의 작품들은 네. 여러분께서 또 직접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그리고 읽어보시면서요, 이렇게 사파가 또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 사파 또 어떻게 분위기나 이 맥락이 연결되는지 짚어보는 어떤 그런 부분까지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네. 허나홍 평론가님, 이 책에 대한 또 한 줄 평 네. 준비하셨죠? 네. 제가 준비한 한 줄 평은요. 네. 영화 제목으로 한번 좀, 가져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생활의 발견. 네. 아마 이 책이 다루고 있는 내용들은 우리가 생활에서 많이 접하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너무 또 자주 접하기 때문에 깊게 생각하기보다는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작가의 어떤 그런 촉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그냥 넘어가는 부분도 오히려 거기서 더 많은 생각을 하고 깊이 파고들기 마련이잖아요. 예, 그래서 생활의 발견이라고 한 줄 평을 해봤습니다. 네. 생활의 발견은 홍상수 감독의 네. 영화를 그렇죠. 지칭하는 거죠. 맞아요. 네. 굉장히 오래전의 작품이네요. 네. 그 생활의 발견이 임어당이라는 네. 작가의 수필집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저는 네. 생활의 발견이 영화 네. 제목이면서 네. 그 에세이 제목으로도 기억에 남는데요. 네. 오늘 하나 또 배워가네요. 허위평론가님의 한 줄 평 들어봐야 되겠죠? 제 한 줄 평은 이렇습니다. 카프카도 네. 톨스토이도 아닌 이승우. 네. 네. 이승우 작가님이 작가의 말에서 내 짧은 소설들이 카프카적 질문과 톨스토이적 대답을 담고 있다고는 차마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썼잖아요. 네. 저는 이게 꼭 작가님의 어떤 겸손의 표시라기보다는 네. 이승우 작가님이 카프카와 톨스토이 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승우 작가라는 본연의 색깔을 갖고 있는 작가이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제 그 한 줄 평에는 이승우 작가님에 대한 제 개인적인 어떤 소망 같은 것도 네. 사실은 담겨 있는데요. 제가 이 만든 눈물, 참은 눈물을 읽으면서 네. 그간 이승우 작가님의 작품을 읽으면서 느꼈던 네. 그런 임팩트보다는 네. 강도가 좀 덜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네. 그게 분량의 짧음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네네. 제가 이승우 작가님께 기대했던 그 사유의 깊이 네. 그 끝없는 어떤 심연 같은 걸 네. 여기서 잘 느끼지 못했기 때문인 네. 것 같아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모든
단편들, 이 작품들이 질문은 던지고 있는데 이 답변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예상 가능한 어떤 그 범위를 좀 넘지 않은 부분 작품들이 꽤 많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아마 저도 기대를 굉장히 좀 많이 했는데 이 많이 한 것에 부합하는 작품도 있었지만 네. 그렇지 않은 작품도 좀 있었기 때문에 저도 그런 인상을 좀 받았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또 이 책을 읽고 네. 어떤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감상평은 또 저희 팟빵이나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 또 남겨주세요. 네, 아마 저는 이제 이승우 작가님의 어떤 그런 문체가 주는 깊이감 같은 경우가 아마 요즘 에세이 소설보다는 이 장편에서 네. 더 확연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준비하시게 될 또 장편은 좀 어떤 형태일지 그렇게 좀 기대를 하면서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네, 낭만서점 151회 이승우 작가의 만든 눈물, 참은 눈물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요 장르 특집으로 돌아올 예정이니까요. 네, 그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시고요. 그리고 기대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시 할게요. 다시요. 낭만서점 151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학평론 쓰는 허입니다. 안녕하세요. 허위평론가와 정신적인 동갑 허나무입니다. 네, 정신적인 동감이요? 네, 동갑이요, 동갑. 아, 동갑? 네. 허나평론가님과 제가 네. 뭐 나이가 네. 띠동갑 정도 나이 차이가 나는데 나이 이상한데 아무리 봐도 이번 주 출판계 브리핑입니다. 저 잠시만요. 맞아요? 제가 발음 제대로 했어요? 좀 이상하지 않았어요? 네, 다시 한번 할게요. 입니다가 왜 이렇게 안 되지? 다시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출판계 브리핑입니다. 살려주시고요. 네, 바로 할게요. 그래서 흔히 이제 지렁이 같은 경우 있잖아요. 지렁이 이렇게 뚝 자르면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거기서 다시 이렇게 자라듯이 지렁이가 그래요? 지렁이 자르면 죽어요. 뭐죠? 플라나리아. 지렁이 아니에요? 지렁이 죽어요. 플라나리아부터 다시 들어가면 되죠. 네. 지렁이.